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회 매풀 전산초 박사기념 전국간호대학생 학술대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풀 전산초 박사기념 전국간호대학생 학술대회에서 팬데믹 시대와 전인간호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특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를 있게 하신 매풀 전산초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우리 매풀 전산초 박사님의 전인간호 이론, Comprehensive Nursing Care인데요. 이 전인간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를 굳이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Poor Nursing, Good Nursing, Best Nursing, Great Nursing 이렇게 나눈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분류에 따라서 Great Nursing을 하신 분들, Great Nurses, 그 몇 분의 Great Nurse를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 전산초 박사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팬데믹 시대, 이 범유행, 감염병의 범유행 시대가 지금 굉장히 우리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범유행 시대에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의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전산초 박사님의 간호 이론인 전인간호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 간호사는 어떻게 간호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기여를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매풀 전산초 박사님과 만난 것은 1980년도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전산초 박사님께서 그때 학장님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산초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구 촌놈인데 동산간호전문대학의 교수로 있지만 공부를 더 해야 돼서 대구 촌놈인데 서울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매풀 전산초 박사님과 최초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자주색으로 된 조그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것이 전산초 박사님의 전인간호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주시면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책으로는 늘 뵀죠. 내외과 간호학 교과서 저자셨기 때문에 책으로는 뵙던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저와 매풀 전산초 박사님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간호전문대학,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인 동산간호전문대학은 전산초 박사님에 대해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이분이 1986년, 87년이면 연세대학교에 정년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동산간호전문대학의 학장님으로 모시고 동산간호전문대학이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속 학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꼭 와주십사 하고 이 대구 영남 지역의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하십니다 하고 저희들이 쉼없이 박사님께, 학장님께, 또 교수님께 계속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987년 3월 4일 날 전산초 박사님께서 동산간호전문대학 학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됐고요. 오셔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셔서 1989년 10월 달에 동산간호전문대학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년제 간호교육기관으로 성격시키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으며 이 1990년에 개교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1993년 10월에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단독 간호대학으로 성격하는데 전산초 박사님께서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매풀 전산초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921년 11월 4일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설가 늘봄 전영택 선생님이신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목회자이시면서 소설가이신 전영택 님이 전산초 박사님의 아버님이시고요. 어머님은 독립운동가인 최혜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첫 딸로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우리가 매풀 전산초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매풀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이신 전영택 선생님께서 금강산 골짜기에 핀 난초 이렇게 풀 보고 산에 핀 풀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매풀 아름다운 매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첫 딸의 이름을 매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매풀아 매풀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시대가 이제 좋지 않아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매풀이라는 순 한글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서 매풀을 한자로 다시 바꾸어서 산초, 산에 피는 풀. 그래서 이름을 전산초로 호적에 올리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매풀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풀 전산초 박사님은 1938년 봄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양성소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1941년 20세 되던 때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1942년 11월 10일 결혼과 더불어서 이후 결혼 생활하고 4남을 낳으셔서 열심히 기르시고 양육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간호직에서는 잠깐 쉬셨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제주도 피란을 가셨는데 피란 가셨어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피란지에서 의료봉사, 주민건강교육을 하면서 정말 피란지의 그 주민들이 건강이 아주 나빴죠. 그래서 이장님과 함께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54년 8월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죠. 올라오셔서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13년의 공백기를 딛고 모교인 세브란스 간호학교에서 교무주임으로 와주십사라는 부탁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윤리, 외과간호학 교육을 담당하셨습니다. 1957년 2월에는 세브란스 간호학교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이 돼서 벌써 이 시절부터 4년제 간호교육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산초 박사님의 매풀 전산초 평전을 읽어보면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오게 됩니다. 이때 39세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셨는데요. 그때 진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4.19 혁명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 시위대에 발포를 해서 그 신촌이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상자가 많아서 그 부상자들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정말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사상자를 보살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산초 박사님도 열심히 정말 봉사활동을 하셨지만 전산초 박사님께서 제자들이,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자기의 안위에 대한 생각 없이 이 사상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뛰쳐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다음 1961년에 국제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1963년 4월에는 삼청동 감리교회 여성 장로로는 처음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1964년 43세가 되었을 때 본인은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셔도 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쉽게 교수직을 하실 수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제자들의 학문적 성장을 위한 지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미국 연합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로 석사 과정 유학을 가셨습니다. 아드님 다 4분
남편께서 돌보시고 시어머니와 남편께서 돌보시고 유학을 가신 거죠. 근데 이 유학을 애틀랜타 대학, 에모리 대학에 유학을 가셔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가지고 또 거기 에모리 대학의 간호대학이나 타 단과대학 교수님들께도 큰 그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수석 졸업을 하셔서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66년 한국에 돌아오셔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본인이 배우셨던 그 학문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학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1966년에 인간중심 전인간호 (Comprehensive Nursing Care라는 이론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간호가 큰 이론적인 틀 없이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전산초 박사님께서 최초로 한국적인 간호 이론을 발표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52세가 되어서 전인간호, 본인이 주창하셨던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매풀 전산초 박사님은 간호교육자로서, 간호교육 행정자로서, 또 간호계 지도자로서, 간호계뿐만 아니고 전체 사회 지도자로서 굉장히 또 교계 지도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매풀 전산초 박사님은 간호교육자로서 연세대학교에서 33년간 근무하셨고 계명대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간호학 교육과정, 교과과정을 정말 간호학의 독자적인 학문에 맞게 이 교과과정을 배우고 나가면 정말 훌륭한 간호사로서 독자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 교수자이십니다. 그리고 간호교육 행정가로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을 10년간 역임하셨고요. 동산간호전문대학 학장을 5년간 역임하시면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죠. 동산간호전문대학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성격시키는 데 초석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호계의 지도자로서 대한간호협회장, 간협신보사장, 대한간호정우회장 이런 직책뿐만 아니고 정말 간호계의 큰 어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간호계의 지도자들이 전산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할 정도로 간호계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 매풀 전산초 박사님은 간호이론가이십니다. 한국 최초로 간호이론, 전인간호 이론, Comprehensive Nursing Care, 전인간호 이론을 구축하셨습니다. 1966년에 이 이론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인간호 이론이 그런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966년은 지금으로부터 60년 가까이 과거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거의 간호이론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산초 박사님께서 전인간호 이론을 구축하시고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간호사는 어떻게 간호해야 된다라는 그 이론적 틀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초 박사님은 간호저술가로서 최초의 한국어 간호학 교재를 편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 외과간호학, 간호의학사전, 내외과간호학, 전인간호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전산초 박사님이 쓰신 내외과 간호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인간호라는 대학원 교재 이것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대학원 시험을 쳐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초 박사님은 간호계뿐만 아니고 사회의 각 분야, 각계각층의 그 사회 지도자로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가족협회 부회장, 국가보건정책협의회 부회장,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렇게 해서 사회가 어려울 때에 어려울 때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우리 전산초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여성 장로이셨을 뿐만 아니고 교계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수상을
보시면 국민훈장 목련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매풀 전산조 박사님께서는 1999년 9월 12일 78세를 일기로 투병을 하시다가 임종하셨는데요. 임종하시면서 그 며느님에게 평소에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아름다운 옥색 한복을 수의로 입혀달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 영정 사진으로는 아주 밝고 정말 기쁜 이런 사진을 써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 영정 사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전산조 박사님은 이러한 정말 그 한 세대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간호계의 발전과 전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저희 대학에 계셨고 또 우리 간호계에 계셨고 또 간호대 학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간호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매풀 전산조 기념 학술대회도 간호대 학생 학술대회로 우리가 변경하여서 미래 세대의 간호대 학생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전산조 박사님께서 기금을 내주셔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산조 박사님의 전인간호 이론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박사님께서는 전인간호 이론을 만드시면서 이론에 앞서서 전인간호의 철학, 필라소피, 철학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갖고 계신 전인간호의 철학은 간호는 인간을 위하는 데 근원을 두고 있다. 간호는 인간을 위하는 데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란 고통의 자리를 같이 하는 심오한 인간학이자 철학이다. 간호는 박사님께서는 간호는 과학이다 이렇게 물론 과학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간호는 심오한 인간학이자 철학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호는 삶을 나누고 귀를 기울이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전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좋은 사람인가? 또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박사님의 전인간호 이론은 그 이론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Comprehensive Nursing Care는 이게 1966년에 하신 얘기예요. 그죠? 60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55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전산조 박사님께서 전인간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또는 인간을 우리가 대할 때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55년 전에는 간호가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에 두고 있는 관심을 전인 간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질병,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 그게 전인간호죠.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만 국한되어 보고 있던 간호사의 눈을 인간의 질병, 신체적인 문제, 정신, 심리, 사회, 가족, 환경, 경제, 교육적 문제까지 다 봐야지 전인간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병 중심의 기계적 간호. 55년 전에는 질병 중심의 기계적 간호 1, 2, 3, 4, 5 어떤 기계를 써서 어떻게 하고 캐테터를 어떻게 끼우고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인 간호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전인 간호 그 캐테터를 꽂아야 되는 그 인간의 불편함 인간의 마음 캐테터를 꽂았을 때 그 인간의 자기 신체상 얼마나 초라하게 볼까 하는 걱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 된다. 인간 중심의 전인 간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이러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역량 강화, empowerment, empowerment. 이렇게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간호는 질병 치료의 보조가 아니다. 즉 의사의 오다를 받아서 오다대로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질병 치료의 보조에서 독립적인 전문직 간호 체계로 가야 한다. 그 간호 체계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론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간호에 있어서 간호 기술의 숙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손기술, 그러니까 손기술로 캐테터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손으로만 하는 주사를 어떻게 잘 넣고 이러한 손기술의 숙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문제를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간호과정, 크리티컬 띵킹, 클리니컬 리즈닝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신 거죠. 환자의 문제를, 대상자의 문제를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전인간호란.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환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55년 전에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 환자가 정말 제대로 알게 해서 환자를 empowerment, 환자를 역량 강화시키는 것은 환자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전인간호 수행 내용 중에서 환자 교육을 포함시켜야 되고 환자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가가 굉장히 전인간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전인간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person centered care, 인간 중심 간호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전 박사님께서는 55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전인 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론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굿 너싱, 푸어 너싱 이렇게 이제 간호를 좀 단계를 수준을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물론 푸어 너싱 하는 간호사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례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 것이고요. 소소 너싱 그냥 보통의 간호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간호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굿 너싱, 좋은 간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간호의 단계를 넘어서 정말 베스트 너싱, 더 좋은 간호, 정말 베스트. 저 간호사한테 간호를 받으면 정말 잘 나아요. 베스트 너싱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간호사를 키워야겠죠. 그 다음에 이 베스트 너싱의 단계를 넘어서 great nurse, 정말 위대한 간호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간호의 단계를 패트리시아 베너라는 간호학자는 이분은 이제 간호의 수준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novice to expert, 그래서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간호가 수준이 발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간호대학에서 4년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신규 간호사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novice, 초보자예요. 그죠? 초보자는 정말 굿 너싱이나 베스트 너싱을 하기는 어렵겠죠. 초보자는 그냥 보통의 간호를 합니다. 그죠? 초보자. 그래서 초보자에서 1, 2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advanced beginner, 조금 진보된 초보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3, 4년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competent, 역량을 갖춘 좀 할만한 간호사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간호를 굿 너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피턴트한 간호사는 굿 너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피턴트한 단계에서 셀프 러닝을 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했을 때 proficient, 좀 풍부하게 잘하는 proficient한 널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ficient한 널스에서 expert,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너싱 엑스퍼트, 전문 간호사라고 얘기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갖다 대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하는 것만으로 전문성을 가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서
가이드라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간호사가 엑스퍼트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 그 엑스퍼트가 하는 간호는 베스트 너싱, 정말 더 좋은 간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레이트 너싱이 이루어지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본다면 푸어 너싱은 사실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어 너싱에 뭐가 있나 내가 이제 그 주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나쁜 간호사라고 넣어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나쁜 간호사. 환자에게 나쁜 간호사는 어떤 거냐 보면,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요양병원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묶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치매 환자가 너무 하이퍼 액티브, 막 이렇게, 쏘대고 하니까는 혹시 자기한테 상처를 줄까 봐서 IV 달아난데 막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스트레인트, 억제, 묶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너무 날뛰는 환자들이 많으면 케어하기도 어려우니까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묶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나쁜 간호사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쁜 간호사 너무 많이 나오는 게 태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호 환경이 굉장히 선후배 간의 관계, 가리키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후배 간호사에게 나는 나쁜 간호사였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도 많이 맡아갖고 있는데 내가 후배 간호사를 키워야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또 실수를 하면 환자 생명에 영향을 주니까 막 신경 써서 그 후배 간호사를 가리키다 보니까 짜증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나쁜 간호사의 사례, 이런 게 나왔어요. 푸어 너싱에서는. 그 다음에 굿 너싱, 좋은 간호사, 좋은 간호란 어떤 것인가? 마침 연구가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에 병원 간호사에서 용역 연구를 주면서 굿 너싱, 좋은 간호란 어떤 것이냐라고 심층 면담을 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니까 좋은 간호는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거기에다 태도,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지식은 다양한 지적 능력, 다양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적 능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기술이 간호기술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기술, 이런 설명 능력,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는 전문성을 높여주는 태도로 환자 우선하는 태도, 돌봄, 존중과 배려, 도덕성, 신바람, 이런 것을 이런 통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간호는 앞에서 말한 지식, 태도, 기술이 조화롭게 일어나야 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그러니까 전산조 박사님의 전인간호와 일맥상통하죠. 좋은 간호는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라고 그러셨어요. 질병과 신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경제, 교육, 가족, 환경 다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접근이 좋은 간호의 아주 중요한 태도다. 환자의 신뢰관계, 내재화된 지식, 숙련된 기술이 어우러지고 여유롭고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간호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간호보다 더 좋은 간호, 베스트 너싱, 더 좋은 간호. 역시 2015년에 용역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더 좋은 간호, 베스트 너싱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봤을 때 본질을 보여주는 간호, 간호의 본질을 보여줬다. 측은지심에서 우러난 공감 간호. 그냥 기술을 잘하고 환자를 안 아프게 주사 놓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empathy. 정말 저 사람이 아픈 것과 나의 아픈 것이 주파수가 맞다. 이런 공감 간호. 배려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통합적 서비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대상자의 역량 강화. 그 사람이 이 질병에서 회복되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 중요하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적 서비스.
끝까지 책임지는 간호. 베스트 너싱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환자를 위기에서 구함. 베스트 너싱. 더 좋은 간호를 하는 특징을 보면 무심한 듯 하면서 철저한 관찰로 환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빠르게 캐치하더라.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하고 완벽한 준비로 환자 구하고 관심 집중으로 환자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무심한 듯 하면서도 환자를 위기에서 구하는 역량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베스트 너싱은 영적 간호까지. 최상급의 편안함, 규정을 넘어서서 임종간호. 예를 들자면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올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생명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규정을 넘어서는 간호사의 융통성을 통해서 가족이 리유니언, 화해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간호까지 하는 걸 보고 어떤 간호사가 이 베스트 너싱에서 너스는 날개 없는 천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간호가 되려고 그러면 능동적 간호, 창의적 간호. 오다에 준한 것만, 기존에 해오던 것만, 경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거를 찾아내어서 더 좋은 간호. 전문가의 감, 엑스퍼트의 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는 근거예요.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엑스퍼트가 갖고 있는 감, feel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으로 새로운 간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창의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베스트 너싱이더라. 굿 너싱보다는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스트 너싱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움 없이 위험한 일도 기꺼이. 여기 2015년에 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직전에 메르스가 신종감염병으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너스들은 신종감염병 선별진료소에도 자원하고 신종감염병 병동간호의 최선봉장이 되었고 폭력적인 환자도 대화로 잠재우고 여러 가지 위기간호에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베스트 너싱이다. 뭔가 새로운 뉴 모델, 뉴 노멀에서 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베스트 너스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great nursing 이건 이제 제가 good nursing, best nursing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간호는 great nursing이 있어야 된다. 위대한 간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great nursing은 앞에서 얘기한 good nursing, best nursing의 특징을 다 갖추면서 great nursing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great nurse들은 excellency. 앞에서 얘기한 best nurse의 전문성 가지고 그 다음에 great nurse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 자기가 잘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자기가 잘하면서 다른 간호사들도 다 잘할 수 있도록 끌어야 되죠. 리더해야 되죠. 리더십. 그 다음에 change agent, 변화 촉진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야 된다. change agent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reat nurse들은 beyond nursing, 간호를 넘어서서 toward society, 전 사회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력을, 간호사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Great Nursing에는 Excellence, Leadership, Change Agent, Toward Society, 사회를 향한 지도력까지 포함돼야 우리가 Great Nursing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Great Expert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는 것은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일치하고요. 창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레이트 엑스퍼트들은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만 시간 플러스 알파의 법칙을 통해서 집요하게 노력한 사람이고 이 그레이트 엑스퍼트들은 일과 삶이 통합됩니다. 우리가 워라벨 그래서 일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추구하지만 수준을 넘어서게 된 전문가들은 일과 삶이 통합되고요. 성찰적으로 실천하고 자신을 통한 타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Great Expert들입니다. 그래서 이 Great Expert 특징과 앞에 우리 Great Nurse, Great Nursing의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reat Nurse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직접 환자 간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미아 전쟁터에서 Nursing Administrator, 간호단을 조직해서 그 간호사들을 잘 행정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는 Nursing Administration, 간호행정가였어요. 그 다음에 Advocate for Soldier, 그 크리미아 전쟁의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의 옹호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써줘야 되고 이렇게 옹호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또 다른 아주 위대한 부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아주 유능한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 수학자였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만든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였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크리미아 전쟁터에서 사망자들의 원인, 위생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사망의 원인을 눈에 확 드러나게 만들어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배포해서 전 국민들이 군병원에서 위생이 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 왜 병원의 환경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국민적인 성금이 들어오고 군 병원을 다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만든 통계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아주 유능한 통계학자. 그래서 통계학의 시조로, 우리는 간호학의 시조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얘기하지만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의 시조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소셜 리포머,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founder of formal nursing education, 정규적인 간호교육을 할 수 있는 세인트 토마스 하스피탈의 간호학,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간호교육을 수준 높은 간호교육으로, 공식화된 간호교육으로 만드신 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레이트 널스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레이트 널스의 예로 제가 김모임 박사님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모임 박사님은 한국 보건간호계의 지도자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ICN, International Council for Nurses, 국제간호협의회 프레지던트,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의 보건계와 간호계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 36억 원을 다 간호계, 보건계에 기부하셨습니다. 앞으로 후학들을 키우는데 다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그레이트 널스의 표상이 되시는 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레이트 널스의 표상이 바로 우리의 매풀 전산초 박사님이십니다. 이 매풀 전산초 평전이라는 책은요,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그 면접할 때 답을 다 하기 때문에 가장 필독서의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전산초 박사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산초 박사님은 한국 전인간호 이론을 개발했고요. 한국 간호교육 발전의 주역이십니다.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승격. 영남 지역의 간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고요. 대한간호협회장,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둘째 아드님이신 전인영 박사님을 통하여 매풀 전산초 학술 연구 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14회 매풀 전산초 박사기념 전국 간호대학생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매풀 전산초 학술연구기금에서 지원을 하셔서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초 박사님에 대한 얘기는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시대니까 팬데믹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는데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생겼고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특별대책반이 파견됐고 2월 20일 날 2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21일 날 50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료원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월 29일 불과 8일 후에
하루에 무려 741명의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방역을 하고 대구는 시 길이 다 이렇게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급차만 다녔고요. 동성로가 완전히 비었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4월 10일 날 드디어 확진자가 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9월 29일 자료를 봤을 때 대구시의 누진 확진자는 7,130명이었고요. 사망자가 1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 코로나 범유행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대구에 와 계셨고요. 그러나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은 대구 시민의 봉쇄 없이 자가격리를 유지해서 아까 보신 대로 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인 성금이 답지했고요. 대구 시민이 최강 백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구시에서는 코로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많은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특히 간호사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9월에 들어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한 의료진 내 격려수당 4만 원씩 주기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2월 21일 날 지정이 됐는데 대구 동산병원은 1899년 서영선 교사 존슨 박사가 설립한 병원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이죠. 한센병, 말라리아, 홍역, 천연두 이렇게 한국 감염병 치료의 천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구의 감염병 환자가 정말로 많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국립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를 무릅쓰고 우리의 설립 이념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설립 이념이다 하고 결정을 해서 대구 시민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자 다 성서계명대학교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 환자만 받아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죠.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2월 21일, 22일 이때는 어떤 감염병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 2월 21일, 22일 57명의 환자가 갑자기 생겨서 환자가 들어간 병동에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치료하고 간호를 해야 되는데 누가 방호복을 입고 최초로 들어갔을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죠. 그때 들어간 분이 두 분인데 경험이 많은 수간호사 선생님 한 분과 감염내과 의사. 감염내과 의사는 들어가서 보고 오다내고 나오면 되지만 간호사는 들어가면 8시간 환자를 돌봐야 됐습니다. 내 솔선수범해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너무 케어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분부터는 또 용기 100배에서 들어가서 이제 환자 간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그 후로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밀려 들어오는 코로나19 환자를 대구 동산병원에서 케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4일 날 166일 동안 코로나 환자를 전폭적으로 치료하고 간호하고 전담병원이 해제가 됐는데 우리 원장님 얘기로는 다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66일 동안 429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는데 기적적으로 의료진이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간호를 했죠. 누진 치료 확진자 수는 1,067명이었고요. 환자 증가에 따라서 216병상에서 465병상까지 증가했고 중환자실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진이 봉사활동을 하러 왔었고요. 안철수 의원의 부부도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구동산병원의 최연숙 간호부원장님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도 감염병 관리와 간호사의 대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동산병원은 대대적인 방역을 한 후에 2020년 6월 15일 정상적으로 일반 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재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동산병원은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고요. 또 만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의 히어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호사는 미생물을 잘 알기 때문에 미생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염 관리 늘 하던 사람이고 환자 안전의 전문가입니다. 하루 9시간 감염 관리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강인합니다. 대구동산병원에 환자가 처음 코로나 환자가 와서 병동에 입원하고 병동이 오픈됐을 때 아무도 그 병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배식하는 사람도 약사도 조무사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병원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인하게 환자를 간호해서 들어가서 간호 이외에 청소와 용역과 심부름과 환자 관리와 안전관리와 모든 일들, 수리와 비품 공급까지 모든 일을 다 했던 거죠. 또 간호사는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겨낼 수 있고요.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간호사가 됩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다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서 간호사가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목이 팬데믹 시대와 전인 간호인데요. 시간 조금 지났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 이 범유행 시대의 전인 간호는, 간호사는 신종 감염병 최전선의 전사다.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 때 들어가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두려움을 잊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훈련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또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시대 전인 간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역할 간호사가 해야 되고 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확진자 중증도로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눴고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 보냈고 중등도 이상은 입원했습니다. 음압병상에. 그래서 특별하게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수액요법, 해열제 썼고요. 그런데 증상이 이제 심해져서 중환자가 되는 경우에 벤틸레이터, 에크모, CRRT 이런 걸 돌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간호에서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환자 간호를 할 줄 아는 간호사가 숫자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환자 간호를 할 수 있는, 평소부터 중환자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자.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80명의 간호사를 중환자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비를 대서.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를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개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면 회복자 관리도 우리가 전인 간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체적 후유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막 희뿌여지는 것 같고, 호흡곤란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복부 불편감, 스킨 프로블럼, 만성 피로. 그래서 완치자라고 그러지만 장기적인 후유증이 있고, 코로나 생존자, 우리가 암 환자를 암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코로나 생존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회복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간호의 숙제예요. 전인 간호로 생각하면 코로나 회복자도 우리 간호의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회복자에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코로나 환자였다는 것만으로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게 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심리적인 후유증, 사회적인 적대감, 감염원으로 취급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그래서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PTSD를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치료는 됐는데 밖에 못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간호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전인간호를 하면 전인간호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후 회복자로 심리적 격리뿐만 아니고 사회적 격리로 저 환자는 확진자가 됐는데 뭔 잘못을 해서 뭔 짓을 해서 확진이 됐나. 그리고 그 확진자가 하는 가게에 전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시대의 전인간호는 꼭 코로나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자. 우리 전산소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전인간호에서 환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상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 대상 감염관리 교육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염 예방 교육,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 근거 기반 감염병 정보 제공, 심리 방역 이런 것들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리 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격려 백신, 긍정 백신, 실천 백신, 지식 백신, 희망 백신, 정보 백신, 균형 백신. 5번 보세요. 희망 백신. 코로나 언젠가 끝난다. 이 또한 끝나리라. 이런 희망 백신. 7번 보세요. 균형 백신. 너무 감성적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이성적으로도 가지 말고 균형을 맞추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사이기 때문에 국민 대상으로 전인간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타질환 관리 대책도 우리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관리에 치중하면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하는데 더블 스태핑, 의료인이 간호사는 2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간호 인력의 배분은 적정한가? 암 환자를 관리하는데 암 환자들이 코로나 관리한 의료인들이 다 배분이 되고 나면 이 암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돌봐줄 의료인이 없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 수술 환자는 수술 종류별로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 암 환자인데 코로나19가 걸리면 그 환자는 어떻게 간호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인 간호의 개념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의 전인 간호를 잘 하려고 그러면 간호사의 교육 훈련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교육.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도 2020년 1학기에 실제로 병원에 실습 못 가고 원격 실습하는 학생들 많죠. 우리 대학 학생들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원격 실습을 할 것인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통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간호교육, 실습교육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로 있는 것처럼 환자한테 간호를 하는 실습교육. 그다음에 원격교육. 지금도 여러분 원격교육 많이 받고 계시고 이 강의도 바로 내가 여러분 눈 앞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원격교육이죠. 그다음에 줌 실시간, 웨비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간호사 교육도 간호대학생 교육도 이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전인 간호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14회 매풀 전산초 박사기념 전국 간호대학생 학술대회에서 팬데믹 시대와 전인간호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술대회를 있게 하신 매풀 전산초 박사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간호사의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전인간호의 개념을 가지고 전인간호의 눈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